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2부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뉴욕 커뮤니티은행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강등했어요. 투기 등급으로 Baa2로. 미국 은행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연휴 기간 동안에 연기금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따박따박 배당금 때문에 네. 미국 지방은행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이런 쇼크가 일어나면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무디스 같은 경우에 미국 지방은행에 대해서 두 단계 등급을 강등시켰던 것은 예.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예, 그래서 예.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리스크라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예.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강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2차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 사태들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아무래도 예금 총액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같은 경우에는 한 83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72%는 예. 예금 보험이 지금 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예. 이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10% 보험에 들었던 거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좀 비교적 많이 되네요. 네, 그래도.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무려 373억 달러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보험 대상 예의 예금 229억 달러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피치에 이어서 무디스까지도 지방은행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배당금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 연기금의 고민들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은 어떤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상가라든지 예. 임대 부동산을 떠올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쇼핑센터에 있는 소매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 그리고 다세대 주택, 호텔, 물류시설까지 다 포함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문제되는 것은 이 중에서도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임대 수익이 줄어드는 사무실, 오피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그림을 보시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미국이 보편화됐습니다.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미국 기업이 한 70%에 달할 정도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예. 이 때문에 오피스와 관련된 공실률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문제는 저금리 때 빌렸던 대출이 속속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제 앞으로 고금리로 이제 차원해야 되는데 예. 이때 공실률 상승뿐만 아니라 또 임대료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 부담을 못 이겨서 이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빌딩을 갖고 있는 대출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가장 중요한 리츠 산업 전체로 이게 퍼지는 것은 아니냐. 미국의 상장 리츠사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 차입 비중이 30%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리츠에서 차지하는 사무실 오피스 업종의 비율은 5% 정도이기 때문에 오피스를 다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상장 리츠의 주요 대출 처인 상위 25개 은행들 보면은 비이자 수입이 의외로 상당히 좀 이자 수입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대출 비중도 4%에 불과하기 때문에 IB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번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이
그 전체적으로 확산이 된다면은 뭐 연준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급뿐만 아니라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게 그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미국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 계속 경신하고 있고 또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문제인데 이게 묻혀 있어요. 이런 게. 그죠? 이런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는 건데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특히 신용등급이 취약하거나 이 자금 동원력이 낮은 지방은행, 취약한 은행들 여기서부터 항상 불안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쪽은? 네,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 거의 67%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뉴욕은행 같은 경우에도 부실 채권에 대한 자구책을 지금 긴급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다목적 레저 차례든지 이런 그 레그레이션 그 비클과 관련된 사업 부분들을 네. 이제 매각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또 자회사인 그 플러그 스타크 뱅크라고 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을 인수한 이 은행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모기지 채권을 전부 증권화 시켜가지고 부실 채권을 매각시키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합성증권을 만들어서 매각을 하면은 재무제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제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피크 시에 비교해서 지금 현재 21% 그것도 21년도와 비교해서 21%면 상당히 가파른 하락세고요. 예. 또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실률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실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가격보다도 평가 금액이 15% 정도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대손 충당금 설정을 앞으로 계속 더 늘려나갈 더 수밖에 써야 되는 없는데 거죠. 예. 이렇게 되면 2배, 4배 정도로 늘렸을 경우에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그 미국발 은행 그 불안 문제가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피스 공실률이 무려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가 계속 길어진다면은 누구도 사무실을 확장한다든지 또 기업을 확장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까지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중국은 지금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를 중심으로 문제가 많은 줄 알았더니 상업용에서도 문제가 있군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이게? 네, 그 미국의 오피스와 관련된 공실률이 무려 13.6% 정도에 달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상하이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무실의 공실률이 21.8%. 그러니까 임대 빌딩을 갖고 있는 사업주 같은 경우는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들어오고 이게 있는. 아니라 앉아서 그냥 돈을 까먹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만 신규 대형 빌딩들이 중국에서는 155만 평방미터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는 과거 10년간 평균에 비해서 1.5배나 더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그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무실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1년 사이에 사무실 공실률이 5.1%포인트나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피스와 관련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1평방미터당 그 사무실과 관련된 평균 가격이 1,325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30% 정도 지금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데 이게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야기했던 부동산 기업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늘려가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설정도 지금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는 실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무더기로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미국과 중국 전 세계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오면 굉장히 위험하겠어요. 계속 이 맞습니다. 포커스를 봐야 되는데 이 반면에 미국 증시는 너무 좋아요 지금.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메타, 아마존이 생성형 AI 관련 투자를 더 끌어들이면서 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상승 랠리가 언제까지 갈 거로 보세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계속 상승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이에 가장 그 핵심적인 기업은 MNN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가 됩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뚜렷한데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그 기업들 중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엔비디아만은 작년부터 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상 AI 수요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성 AI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67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됐지만 2032년에는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성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보급에 따라서 수요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2038년도에는 지금보다 5배가 늘어난 6,921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년간 무려 3.4배나 올랐고요. 1년 만에. 예, 그리고 연초 이후에도 40%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자 부품 또 AI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 특수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주가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생성형 AI 관련주에 투자를 머뭇거리시던 분들은 좀 투자를 해야 되나요? 네, 엔비디아의 그를 보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투자 손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생성 AI하고 AI에 대한 그 특히 저기 엔비디아 주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투자 열풍이 그 과거 1850년대 전후에 일어났던 미국의 골드러시하고 비교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당시에 일확천금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서부로 달려갔는데요. 예. 무려 1853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해만 25만 명 정도가 서부로 갔다고 합니다. 금 캐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금광 채굴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금을 캐기 위해서 삽이나 곡괭이 그리고 사금을 거르는 채 그리고 포켓이 많이 달린 워크 셔츠를 판매한 기업들이 떼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대형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AI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가팜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양한 그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삽이나 곡괭이를 파는 기업과 같은 엔비디아 쪽이 오히려 그 엔비디아 GPU가 삽이나 곡괭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그 GPU라 해서 화상 처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 엔비디아도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때문에 현재 1월에만 메타 같은 경우에도 그 엔비디아에게 최신 GPU와 관련해서도 35만 개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무려 90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그 곡괭이나 삽을 파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주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선행 투자를 선언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아마존, 구글 같은 대형 기업들이 존재하고요. 또한 지금은 그 생성 AI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발표만 나면 주가가 올라갔는데 독일의 그 SAP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AI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력 감축에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당 부분 AI와 관련된 거품이 껴있을 때는 그 투자를 그 특정 기업에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생성형 AI 시장에 이 아주 절대적인 승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거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이제 실적이 말해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1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너무 큽니다 지금. 21일까지는 뭐 최소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해서는 1분기에 매출이 무려 2배 정도 증가한 600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 강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대 그 강도라든지 MACD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과열 신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70에서 80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상당히 좀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순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도 4,800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달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각종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희일비하는 그 변동성이 큰 장세가 당분간 형성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또한 앞으로도 계속 미국 지방은행들과 관련된 불안 문제들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금 미국의 대형주 S&P 주가 또 ETF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조정을 기다려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형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엔 조금 봐야 될 사안들이 많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좀 약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지수가 미국의 러셀 2000 지수잖아요. 러셀 최근에 보니까 주가 러셀 2000 지수 보니까 뭐 지난 5일간 좀 올랐는데 당연히 이 대형주에 몰린 쏠림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은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조금 살아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을 보면은 그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향후 AI 투자와 관련해서 매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하고 또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이 늦춰질수록 주가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림을 보시는 바처럼 러셀 그 2000 중에서도 정보기술이나 금융, 헬스케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 부진을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의 경기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본재나 서비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적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다른 업종들도 이런 그 자본재나 서비스 업종처럼 그 주가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네.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당 순이익과 관련해서 보면은 현재 상승 추세가 좀 분명히 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미 대선이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주가가 9.8%,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또 상승 확률도 무려 73%나 된다는 점에서 이제 소형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 대형주에 비해서 상당히 그 매력적이라는 게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배 정도고요. 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5배 정도입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치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 소형주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16배입니다. 네. 지난 10년간 16배 정도에 비교해보면 전혀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PBR 같은 경우에도 S&P 500 같은 경우는 4.6배 정도가 됩니다. 과거 그 평균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웃도는 수준이지만 소형주의 PBR은 2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미국의 경기와 관련해서 좀 과열 신호음이 좀 잦아지면은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이 커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 주가도 개별 종목 중심의 장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시장의 질도 그리고 주도주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철저히 외면받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예외인 것 같아요. 다 외면받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좋은 시장 두 개 고르라면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그죠? 나쁜 지상 고르라면 중국하고 난 우리나라를 저는 꼽고 싶은데 일본 주가 보니까 엄청나는데요. 지금 한동안 굉장히 외면받고 있었는데 지금 니케이 225 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본이 살아나나요? 네,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뜨거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탈됐던 해외 투자 자금들이 지난 11월 달부터 대규모로 일본 주식을 사자고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본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엔저 현상, 엔화가 어느 순간에 1달러에 150엔까지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일본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 생성 AI 보급에 따라서 일본 반도체와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니케이 평균 주가를 보면은 5개 종목이 그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요타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장비와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어드반테스트, 또 스크린, 고쿠사이 같은 일본의 그 전공정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 일본 증시 상승의 기율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반도체가 기존에는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들어갔지만 이제 생성 AI에 들어가면서 기업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반도체 수요들이 급속하게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투자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본 주가 니케이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4만 선을 그 돌파할 것이라는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일본의 경기는 좀 호조세를 보이고 또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 기준으로 해서 지난 4분기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영업이익도 작년 그 4분기에는 15%, 이번 1분기에는 8%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4만 선을 향해 갔을 경우에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좀 빠르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 또 심리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또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 대선을 앞두고서는 엔화가 마냥 그 절하되는 게 아니라 엔고 현상을 띄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서 4만 선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AI 생성형 맞습니다. 반도체 이게 다 말아먹고 있어요. 세계 공통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아직 춘절 현금 연휴 예,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번 주말까지입니다. 15일까지, 주말까지죠. 중국 주요 지수가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증환기금 투입을 2조 위안 준비를 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좀 중국 증시가 좀 바닥을 좀 면할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춘절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는 SNS 타고서 동영상이 틱톡을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이 쿵푸 선수가 운동하는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의자 위에서 균형을 잡고서 두 개의 그 글을 쓴 거를 보여주면서 운동을 했는데요. 네. 하나는 그 그러니까 상하이 증시, 네. 그리고 다른 건 그러니까 선전 증시를 선전 증시. 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동하다가 갑자기 의자가 부러지면서 꼴끄당 넘어졌는데 이게 중국 증시의 하락을 비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중국의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증환기금이라도 마련해서 빨리 그 증시의 수급 부분을 개선시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2조 위엔 정도 그러니까 한 380조 원 정도 가지고는 증시를 부양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돌릴 정도의 시장 개입을 위해서라면 네. 1850조 원 정도로 투자해야 된다고 5배 하는데 정도 더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계속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예. 또 금융권의 부실채권도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만한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국가 대표팀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 그리고 기관들로 하여금 ETF를 매수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의 기관 투자가들에 대한 ETF 매수 같은 경우에는 확 늘었네요. 예, 지난 2월 5일부터 매일 그 기존보다 4배 늘어난 2조에서 3조 원 정도를 계속 매수해 주면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그냥 지열 효과가 있을 뿐 상처를 낫게 할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이 지열이 또 터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정부는 묘수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중국 그 증시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정책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들로 하여금 예측 불가능성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소시켜주지 않고 임시 지열로만은 데일밴드를 붙여가지고는 중국 증시가 공식적으로 살아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중국은 거시 지표도 지금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망가지고 뭐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건데 춘절이 8일이잖아요. 근데 중국 춘절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소비가 진작이 되고 한번 으쌰 하는 내수가 진작되는 시기인데 이번에 연인원 90억 명이 대이동한다고 나오던데 소비 동향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소비 동향은 상당히 좀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90억 명의 연인원이 이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기존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만 가지고 연인원을 생산했는데 이번에는 자가용을 가지고 이동한 사람들까지도 산출 방식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숫자상 나타나는 착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존 산출 방식대로 바꿨을 경우에는 연인원이 18억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보다도 14%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또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분기 단위로 보면은 3분기 연속 임금이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네. 또 설 보너스 지급했던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도 아주 절약형 소비로 가고요. 그리고 외출도 주변에 있는 사찰에 가서 기도하는 정도로 그쳤다고 합니다. 네. 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먹어야지만 설을 지냈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돼지고기가 소울푸드였는데요. 오히려 이런 돼지고기 소비가 평소보다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가격도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또 야채 가격도 15% 하락했고 전체 식품 가격도 10% 정도 더 싸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경기 끝에 소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그 소비가 됐던 상품들, 아주 뜨거웠던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젊은 층들이 몰려와서 영끌족들이 샀던 게 바로 금이라든지 과상화폐라든지 그린과 같은 쪽에 투자들을 상당히 늘렸다고 하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에 등록되어 있는 소비재 품목이 놀라지 마십시오. 네. 1억 9천 1,700 그 세 개의 품목 그러니까 예. 2억 개의 품목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 소비가 지금 그 예전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고요. 네. 경제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공헌율이 80% 정도 차지하는데 네. 뭐 가계 자산의 70%는 부동산에 묶였는데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네. 또 주식은 한 5에서 한 7% 차지하는데 네. 주가는 계속 떨어지다 보고 또한 그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재 상품과 관련해서 환매 요구에 응하지를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을 내려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대도시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안 내려가면 외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주 3회에서 4회 정도 외식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1회에서 2회 정도로 줄일 정도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중국 사회 전반적인 소비 위축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습관적이지만 의식주 필수 순서가 의식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식주의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거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중시하는 중국인들인데
먹는 외식의 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먹는 음식이 안 팔린다는 정도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증시로 좀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올라야지 이제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될 텐데 중국 증시의 반등 시점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표현하는 그 IB들이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멜트다운, 그러니까 쇠가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을 대표하는 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쇠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쇠와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해외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프레이션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철근, 철강들이 아주 덤핑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신용 담보 부족 계좌들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멜트다운이 해소되는, 그러니까 철강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소비들이 일어나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예.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가 바닥에서 탈출했던 신호는 가장 증시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상승시마다 ETF를 사가지고 중국 정부가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개인들의 그 신용 담보 부족 계좌 물량들이 매일같이 수천억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물량이 해소가 되는 시점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현재 중국 증시가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담보 부족 계좌, 깡통 계좌들이 다 정리될 때 시점이 아이고.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대수술을 거쳐야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오겠다 그 말씀이군요. 뭐 여담으로 뭐 소장님이 최근에 중국 자주 다녀오시죠? 예. 한번 현장 르포 한번 해줘갖고 실제로 뭐 중국의 진짜 길거리 물가라든가 이 분위기를 좀 르포를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박씨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키 경제TV 경제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